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죠.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쐈던 미군 병사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방역 수칙도 어기고요. 시민을 향해서 폭죽을 쏘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미군이라서 우리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국내법을 적용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이 명목으로 과태료 5만 원 처분이 전부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 미군 병사가 비명예 제대 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군사재판에 붙여진 이 병사가 재판 전에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서 비명예 제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주한미군의 난동,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주말인데요. 주한미군은 헌병대를 동원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하죠. 올해는 부디 그 꼴불견 다시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6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테크. JLS 사이언스.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오늘 뭔가 새롭고 멋진 느낌인데? 그래? 신경 쓴 거 티나? 아니, 티볼리랑 코란도 알 플러스. 감각적인 네드 포인트로 스타일이 더 특별해졌거든. 거기다 티볼리와 코란도 구입 시 최대 13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해준대. 그럼 6월은 티볼리랑 코란도 살 절호의 찬스네? 빨리 갈수록 혜택이 더 크대. 지금 바로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고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 제약. 네, 6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기관이 지나치게 방대하다,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 지적이 많은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일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또 홈페이지 다시 듣기 통해서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추경의 핵심이죠. 재난지원금 문제. 당정이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차고요. 지난해부터 따지면 5차입니다. 네.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출석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자 이렇게 보편 지원 방식을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정부는 이 고관직이다 보니까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자라면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당정은 이 절충점, 특히나 이제 5차 재난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는 좀 제외하자로 네. 가닥을 잡았는데요. 어떻게 절충할 거냐? 지금 소득 하위 80%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경 규모는 이 30조 원 플러스 알파, 최대한 3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서 역대 최대가 지난해 3차였습니다. 당시 한 35조 1천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거에 이제 버금가는 규모,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은 특히나 이제 세 가지 용도, 3종 패키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도 뭐 최대 700만 원까지 한도를 좀 높이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거는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담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여당은 지금 가능한 다음 달 추경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7월 초에 이제 제출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피해계층 지원금은 8월 중에 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까지 9월 추석 전에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이 700만 원 수준 이게 역대 최대 규모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 국민 지급을 하면서도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 국민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이 기준도 좀 높이는 방안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경우에도 한 500에서 600 정도가 최상이었다면 이걸 좀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별적으로 피해 규모가 좀 컸던 분들에게 좀 지원이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지만 또 규모 자체가 역대 최고 슈퍼 추경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그리고 홍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이 종부세 상위 2% 부과한 여기에 대해서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수용 가능성을 좀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과세 특성상 이제 국내 세법에서 과세 대상을 특정 비율로 둔 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령 발표되기 전까지 내가 종부세 부과 대상인지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당해년도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률에 위배된다라는 비판이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조세 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이제 소득세법을 들고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을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민주당 안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여당이 제시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하는 이제 기준이 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며칠 전에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조세 법률주의가 아니고 조세 편가르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야권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홍 부총리 겸 장관이 또 이 수용 가능성을 말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부담이 좀 되더라도 효과가 실제로는 미미할 거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논란의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공주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의 이제 공시가율 현실화율이 실거래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한 70%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세금을 매기는 공시가격이 반영이 돼 있지만 단독주택은 굉장히 비싼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거래가 반영률이 한 56% 남짓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같은 가격대의 공공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아파트를 더 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형평성 논란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지금 뭐 일부 야당의 경우에는 98대 2로 또 편가르기 아니냐. 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어떤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이제 부동산 세제에 반영됐다라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여론을 형성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국은행이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올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지금 뭐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런 금융 상황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치로 표시한 이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보건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금융 취약성 지수가 있는데 네. 올 1분기 지수가 58.9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8년 기록한 7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라는 건데요. 이 지수는 0에서부터 100까지 수준을 나타내면서 지수가 올라가면 미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경제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과도한 이제 부채로 그동안 이제 버블이 껴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거품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 게 가계대출도 그렇지만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좀비 기업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단순 비교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한 1%포인트만 시중금리가 올랐을 경우 이제 가계 이자 부담, 추가되는 이자 부담만 12조 원이고요. 네. 또 자영업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영업 부채도 거의 800조에 육박을 해서 5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이제 이자 부담을 내야 합니다. 여기다 이제 기업들도 사실은 K자형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비대면 그리고 이제 이 업종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일부 특수업종을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반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이제 자산가치 버블이 꺼지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어떤 리스크 요인을 이런 이제 자산가치 버블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저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내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금융 불균형이 아주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두 개 시한폭탄을 꼽으라면 바로 지금 주식과 부동산 자산에 낀 거품과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거나 또 안팎으로 충격이 발생하면 이 위험 요소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제 1분기 기준 1,765조, 석 달 만에 거의 한 10%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나서 이게 소득이 증가율보다 빚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당연히 1위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은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변동금리에 노출된 우리나라 가계저축의 한 70%가 변동금리인데요. 이 금리는 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치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 경제 회복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이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실물 경제에 비해서 주택가격 신용 규모 과도하게 커지지 않게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 다들 여러모로 힘든 시국인데 긴장의 끈을 좀 놓지 말고 조금 더 버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이자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이게 2019년에 나왔다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상품인데 다음 달부터 다시 또 판매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끌족들이 좀 위험한 상황인데요.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한국 중앙은행장이 이제 잇따라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미 금융권들은 대출금리 1년 새 적게는 0.6%, 높게는 1% 가까이 올렸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12조 넘게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이 물론 2019년에 출시돼서 별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달부터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상품은 기존 대출 금리에 가상금리를 이제 붓는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한도 내에서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연간 금리 인상 제한폭을 1%포인트였다면 이번에 다음 달 출시되는 건 0.75%포인트로 인상폭을 좀 제한하면서 네. 수혜를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금리 인상기에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특이하게 가입을 하면 되고, 이게 나중에 오히려 오르지 않고 내리게 되더라도 금리가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데 모든 상품에 적용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모든 상품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금리 변동형, 변동금리 대출 상품, 우리가 지난 한 4월 기준 보게 되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이제 변동금리 대출은 한 73%, 이분들. 10명 가운데 7분이 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금리가 상승할 것 같지만 다시 저금리로 돌아서면 어떡하느냐. 이때도 이제 대출자가 이제 변동금리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기존 대출자라면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좀 고려해 보이는 것도 나쁘아 보이진 않는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네. 이게 일반적인 변동 대출 금리보다는 최대한 0.2%포인트 이자가 좀 높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일단은 가산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셔서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 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 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 자재센터.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치매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의 경력단절 6명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 전화 054-851-3644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 지나치게 방대하다,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대한 출자 출연 기관, 결국은 우리의 세금 낭비로도 직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 지나치게 방대하다,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출자 출연 기관이 어떤 건지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 또 경북도의 현황은 어떤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출자 출연 기관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이 법률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또 이를 출자 출연기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경상북도에는 경북 테크노파크, 행복재단, 새마을 세계화재단, 그리고 포항, 김천, 안동의 세계 의료원과 또 우리 암동 지역의 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 콘텐츠진흥원 등 23개의 출자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경상북도의 공공기관이 총 28곳인데 그 가운데서 23곳, 숫자가 일단 예. 확실히 많아 보이는 느낌이고요. 예, 많은 편이죠. 네. 예. 예를 들자면은 우리 경상북도보다 인구가 약 6배가 많은 경기도는 22곳입니다. 예. 그리고 약 60만 명이 많은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6곳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도가 출자 출연 기관이 23곳이다 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23개 출자 출연 기관의 정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이철우 도지사 취임 전인 2017년에는 1,578명이었던 것이 3년이 지난 현재는 1,968명으로 약 200여 명이 늘어났고, 출연금과 사업비를 포함한 경상북도 예산 지원 또한 2017년에는 약 940억 원이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약 2천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현상입니다. 네. 이 타 지역과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했는데, 일단은 인구수로 비교를 해도 많은 수치이고, 또 그냥 그렇습니다. 방대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최근에도 이렇게 정원이라든지 예산 지원 규모 역시 적잖은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자, 그렇다면 예.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 우리 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 지나치게 방대하다. 그래서 통폐합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 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처 출연 기관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 통폐합을 위한 제대로 된 실질적 노력을 우리 경상북도가 하지 않고 업무 성과도 미흡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통폐합해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다 강력한 경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고, 또 유사 중복기관의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대단히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이철우 지사 취임 후에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진행 사항을 보더라도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 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신설하는 등 처음 지사님께서 밝힌 것과는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 개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통폐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정 부담이 크고, 둘째로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철우 도지사 취임 첫 해 얘기한 것이 이런 통폐합과 기능 효율화, 힘을 쓰겠다 이런 얘기였고, 구성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고 했었는데, 자, 보면 이렇게 기관의 수도 수지만요,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좀 방대하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관의 장이나 간부가 기관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좀 뒤로 하고요, 각종 행사에 소위 눈도장 찍으러 다닌다, 이런 지적, 눈총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출처 출연기 과정의 장이나 또 이렇게 일부 간부급 임원은 이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관용 차량을 타고 또 직원을 대동해가지고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도지사에게 이렇게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또한 일부 기관장은 본연의 직무 수행보다는 또 시장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근무 시간까지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등 정치적 행보로 지역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북도는 산하기관별로 인사기준을 두고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직원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장을 뽑고 있습니다만, 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2, 3배수로 추린 후에 임명권자인 이 지사가 최종 낙점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지사에게 잘 보이는 사람, 눈도장을 열심히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임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거죠. 네, 요즘에 이제 또 최근에 화두가 공적기관의 공정성, 투명성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장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보이는 것 같은 행보가 눈에 띈다면 확실히 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유사기관의 통폐합 지적도 오래됐고요. 이철우 지사도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 출자 출연기관의 통폐합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부터 이렇게 3년 전에 이철우 지사 취임하면서 경상북도의 출처 출연기관 담당 실국장을 이렇게 모아놔놓고 출자 출연기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님은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 유사기관 통폐합, 또 기관장 임명과 기관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그 진행상을 보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방향의 문제인데, 그동안 경북도의 출처 출연기관의 효율화 방향이 통폐합보다는 조직 및 인력 효율화, 그리고 사업 구조 개편, 재정 건전성 강화 등 산하기관별 내부 경영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통폐합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의 통폐합이 지지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행정기관 대행 등 사무 위탁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공기관에 맡기고 관리 감독만 이 도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출자 출연기관의 통폐합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임명할 자리를 하나라도 더 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출자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한 고객이고, 또 내외부적으로 경쟁을 해서 수지균형을 해야 될 절박함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업무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복리후생 등 생활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주민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적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제 방대한 조직의 어떤 개편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성 문제 얘기해 주셨고요. 또 내실이 참 다져지기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업무가 또 관리 감독과 따로 놀고 있다. 추진 능력도 부족하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이유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문제가 지적이 됐을 것 같거든요. 출자 출연 기관 이 역할과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재조정하겠다. 이런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타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기도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경기도 출자 출연 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네. 출연 기관의 유사 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 방안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이렇게 제도를 갖추는 거죠. 또 통폐합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출자 출연 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을 위한 지원 노력도 이렇게 이 경기도 차원에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경기도의 경우는 잘 조정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출자 출연 기관이 지금 현재 숫자가 경상북도에 비해서 이렇게 적다는 것은 네.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겠죠. 일단 단순히 수치로만 봐도 효율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네, 경기도 이런 시도들이 좋은 예가 경상북도에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북에서도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네, 이렇게 출자 출연 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통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도의 출자 출연 기관을 관광 분야, 문화 분야, 경제 분야 등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통폐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업 성격을 중심으로 중복되거나 사업이 지극히 저조한 출자 출연 기관을 우선 통폐합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화 엑스포 같은 경우는 매년 30억 원 정도의 출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문화 엑스포가 지난 5년간 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은 12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존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경북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및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 같은 것들은 유사 중복 기능을 하는 출자 출연 기관은 사업 성격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통폐합을 통해서 출자 출연 기관을 줄이게 되면 기관장 수를 줄일 수 있고 유사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여러 안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최근 계속 답보 상태였던 문제이기 때문에라도 차근차근 좀 단계적이면서도 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출자 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 또 현재 경상북도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사정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 출연 기관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또 통폐합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도 확실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말씀을 하신 대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논의가 좀 숙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얼마 전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있었던 쿠팡 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강지혜 아나운서 휴가 관계로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반인권적인 관행이 사고를 키웠다. 보니까 물류센터에는 에어컨도 없었다. 이런 정황이 나오는데,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단지 에어컨이 없었다 정도만 가지고 반인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지금 쿠팡 그 본사 앞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또 진보당 등의 그 정치 단체들과 함께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농성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충격적입니다. 일단 노동자들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신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 있지만 네. 화재 신고가 들어가기 20분 전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지금 두 차례나 울렸던 그 경계 벨이 그 소방 벨이 울리지 않겠습니까? 네, 화재 경보가. 보통 오작동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그 경보에 따라서 작동하게 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갖다 꺼두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작동이 아니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봤고, 그리고 상부에다가 그걸 신고를 두 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당했고, 그리고 결국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서 이거를 바로 119에 신고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소방 경보가 울렸을 때 바로 그 질서정연하게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가 들어와도 그걸 묵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제대로 된 훈련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화장실의 출입까지도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인재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본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해명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인지를 좀 낱낱이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비상식적인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또 이렇게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또 화재가 났던 이천 물류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 전환 배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강제 전환 배치 중단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물류센터가 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노동자들과 회사를 생각하는 방식일까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평소에 적응이 돼서 일하는 그런 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업무, 다른 공간으로 배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와 또 심리적인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테죠. 네. 심지어 임금까지 깎인다. 그러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측이 고용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핑계로 다른 작업장으로 강제 전환 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제 전환 배치를 하는데 그게 두렵거나 힘들어서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냥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측에서는 97%가 전환 배치가 끝났다고 하면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 측에서 강요를 하게 되면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환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도무지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 의사를 표시를 하는 3%는 결국 합법적으로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럼 선진적인 노동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물류센터가 정상화될 때까지 유급 휴가를 주면서 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노동자들을 가족같이 대하는 그런 회사의 방침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천 직원들의 97%를 이전 배치했고 이게 희망지 등을 고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측에서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배달 서비스 얘기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에 또 이 새우튀김 환불 사건. 결국 숨진 점주의 안타까운 사연이 또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샀었는데요. 이 쿠팡의 배달 서비스도 참여업체들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또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쿠팡 이츠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배달 서비스는 업계에서는 존재하기가 힘든 그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한 업체에서 하나의 고객에게 바로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배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배달료를 지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 배달을 하는 그 유통을 하는 업체가 돈을 대서 그러니까 생산하는 업체와 배달하는 업체가 함께 배달자에게 적정한 대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새우튀김 그 환불 소동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여기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은요. 네. 일방적인 별점 테러라든가 혹은 일방적인 이런 그 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배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도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놓잖아요. 네. 그런데 쿠팡 이츠에서는 그런 여건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 배달료 일부를 배당하고 있으니 당신네들이 더 성의를 보여라 라는 형태의 암묵적인 그 강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쓰러진 그 업체의 경우에도요, 점주가 지금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사과를 하라고 조경을 하는 그런 녹취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사실 비정상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다른 배달 업체들과 여건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갑질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입점업체, 참여업체들에게도 갑질과 불리한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갑질 얘기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쿠팡이 원래는 그 쿠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업체들의 할인을 여기에 오픈마켓 형태로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서비스들에 대한 정산이 정말 늦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대학로에서요, 그 소극장을 운영할 때 이 쿠팡이라고 하는 업체에 할인 티켓들을 올려서 정산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거의 석 달 뒤에 돈을 줘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정해져 있는 그런 객석을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하는 이유는 현금의 회전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품이라든지 뭐 어떤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전부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산을 해주니까 그런 장점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덤핑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정산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네.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모든 부담을 리스크를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갑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소극장도 그렇고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산이 늦어진다는 거는 경영 자체가 좀 힘들어질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여건을 만드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같은 데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쁜 일들이 많이 터졌었는데 자, 이런 비인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불매운동도 그렇고요. 또 입점도 철회하는 불판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으로서는 이제 미국에서 상장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불합리하게 관철시켜왔던 그런 관행들이 한꺼번에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들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 플레이 등등을 통해 가지고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간 실제로는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선 그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이 나름대로의 그 지위와 금전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동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상폭 그 태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선진적인 선택들을 좀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업이 성장을 해나간다는 게 뭐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이런 양적인 성장 이면에 희생되는 것들 각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